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한테도 문의를 많이 주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이자 소득, 그리고 배당 소득, 또 펀드나 ETF에서의 분배금 많이 받으시죠? 이 금액을 연간 수령했을 때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오고 또 건강보험료와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좀 줄이는 절세 방법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인컴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서 이자 소득이라든가 배당 소득, 펀드 ETF에서의 분배금을 수령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수령하는 건 참 좋죠.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고 있는 내용 몇 가지를 발췌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많이 올렸죠. 그래서 재작년, 작년 고금리에 은행에서 특판 정기예금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5% 이상, 7% 이상 이런 상품들에 우리 은퇴하신 분들 또 주부님들 많이들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기가 돌아와 가지고 좀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금액을 수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부담도 있죠. 어떤 부담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만기 자금을 수취하다 보니까 지역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좀 더 늘었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라든가 자녀 명의로 들어갔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래서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공감되십니까? 그리고 우리 저축이나 투자 많이 하시죠? 그리고 주식에서 배당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펀드, ETF에서 배당이나 혹시 수익이 나서 이거를 매매 차익을 얻게 되시면 이것도 배당 소득이라고 하죠. 그리고 ETF에서의 분배금을 받게 되면 정말 세금이 많아집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간 소득, 즉 이자, 배당, 분배금 등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정말 세금 폭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많이 질문하고 계시는 게 이제 직장을 퇴직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자신데 달랑 소득이라곤 국민연금만 수령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지역건보료 내라고 하고 지역건보료가 많이 올라가는지 참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올해 미국 주식들 우리 서학개미 분들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챗GPT, 오픈 AI 회사의 지분을 또 많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또 AI 트렌드에 부합하는 메타, 이런 데 투자해서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세금을 줄이고 차익 실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는지 알려달라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공감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한다. 어떤 내용이죠? 우리 보통 정기예금 가입하신 다음에 만기가 되시면 이자 받으시고 이자 소득세 내시죠. 채권 이자 받으셔도 이자 소득세 내십니다. 우리 펀드나 ETF에서 배당이나 분배금 또는 매매 차익을 얻으시게 되면 역시 배당 소득세를 내시게 되죠. 얼마 내십니까? 통상 일반적으로 15.4%를 원천 징수합니다. 언제까지죠? 개인별로
연간 2천만 원까지입니다. 2천만 원까지는 원천 징수로 다 이렇게 납입 의무가 종료가 되죠. 하지만 2천만 원이 초과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이제 종합과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별로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다른 종합소득과 완전히 합산되는 겁니다. 이분이 또 직장 다니시면 근로소득, 연봉이 있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 또 부동산 임대소득 받으시는 분들은 임대소득, 또 연금 받으시는 분들, 우리 뭐 공적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여기에 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같은 경우, 연금소득세를 차감한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올해 바뀐 세법에 의하면 연간 1,500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종합과세나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우리 기타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 종합소득세 그 세율을 보게 되면 8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6%부터 과표가 10억 넘어가게 되면 45%,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시키게 되면 최대 49.7%를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가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주부가 계십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세요. 남편이 갖다 준 월급 갖고 은행에 가서 이렇게 여러 알뜰살뜰 재테크를 해가지고 그 이자 배당 소득이 올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큰일 나나요? 이 구조를 보게 되면 2천만 원까지는 원천 징수되고 5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이 초과됐죠. 그 초과됐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고지서는 받으십니다. 하지만 세금 폭탄을 맞을까요? 아닙니다. 납부할 세금은 0, 제로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합산할 다른 소득이 이 주부님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오로지 이자 배당 금융소득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금융소득을 그 만기자금 받으실 때 이미 15.4% 원천 징수를 해서 세금을 1차적으로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 한도를 보게 되면 개인별로 7,724만 원까지 이자 배당 금융소득을 받으셔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고지서는 받으시지만 납부세금은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은퇴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자 배당 금융소득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 그분들이 어떤 국민연금이라든가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연금소득을 받게 되시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합산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나 세금은 납부하지 않지만 뭐가 있죠? 예, 건강보험료,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들어가 있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자동으로 박탈돼서 지역 건강보험료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소득 수준이나 그 다음에 재산 내용에 따라서 추가 그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보통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죠. 개인별로 금융기관 통틀어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저축을 해주는데 여기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ISA라고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가 있어요. 직전 3개년도 안에 종합과세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규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이 만약에 종합과세 해당되시게 되면 만기 연장도 불가됩니다. 하지만 내년도 그 세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요. 금융투자형 ISA가 신설돼 가지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되시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없고 분리과세 15.4% 세금은 내지만 종합과세는 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우리 사례 볼까요? A라는 고객이 계십니다. 금융소득은 5천만 원이에요, 올해. 그 다음에 임대소득이 1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 세금 나올까요? 우리 대략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서 2천만 원 초과된 금액이 얼마죠? 3천이죠? 3천만 원에 임대소득 1억을 합산한다고 했죠. 그럼 1억 3천이죠. 1억 3천은 세율 우리 종합소득세 어느 구간이죠? 여기 35% 구간이죠. 근데 기존에 다 세금 냈죠. 임대소득이라든가 금융소득.
가산세 빼고 14%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14를 빼게 되면 21%의 세율이에요. 그러면 초과된 금융소득이 얼마죠? 5천에서 2천 빼면 3천이죠. 3천에 21% 정도. 얼마죠? 630만 원.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 1억이고 금융소득 5천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 추가적으로 한 630만 원 정도가 더 종합과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금 폭탄인가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폭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과세를 피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그 과세관청에서 내 계좌, 내 금융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내 개인 신용정보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꺼림직한 거죠. 우리 보통 은행에서 개인별로 하루에 출금을 하시거나 입금하실 때 1,000만 원 이상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은행 직원이 그 고액 현금 거래라고 해가지고 신고합니다. 이걸 CT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자녀 계좌로 5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쭉 넣으시게 되면 또 STR, 의심 거래라고 해가지고 또 신고를 하게 돼요. 이게 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우리 금융위원 산하 소속에 돼 있죠. 이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금융분석원 자료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대상 됐을 때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향후의 자산관리 차원에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부동산 구입할 수 있겠죠. 서울 수도권에서 부동산 구입하시면 요새 자금 출처 내야 됩니다. 이 자금 출처 냈을 때 관련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증여라든가 특히 상속이 발생했을 때 그 국세청에서 그 상속세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이 텍스 인터그레이티드 시스템, 국세 통합 시스템에서 확인을 할 때 이렇게 과세관청에서 여러분들 금융 내역을 조회를 할 수 있다. 요 내용이 꺼림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좀 피하시는 게 자산관리하는데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그리고 금융소득이 우리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래서 최근에 개편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2022년 9월에 개편됐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즉 이자, 배당, 분배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자라든가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와 금융소득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직장가입자, 직장 다니신 분들은 금융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보통 근로소득, 즉 월급 받으시죠. 월급 받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급여 받을 때 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 회사랑 50%씩 징수가 되죠. 하지만 이거 말고, 급여 말고 내가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아니면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를 해서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했는데 그 기타 발생한 소득이 예전에는 3,4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개편안에 따르면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2천만 원에서 단돈 만 원만 초과돼도 그 초과돼 전체 그 초과된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우리 직장 가입자분들이 다 내시는 겁니다. 얼마 내죠? 7.02%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가입자분들, 지역가입자분들은 기존에 그 지역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 이렇게 금융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어느 정도 인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올해는 그 재산보험료에 대한 기본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좀 낮죠. 네. 그리고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 자동차 보험료도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세법 개정안에 반영이 됐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세 번째죠. 피부양자 자격. 그래서 연간 합산소득, 이 금융소득, 기타소득, 뭐 연금소득, 사업소득이 합산해서 2천만 원이 초과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입니다. 한번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으니까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 받는 거 외에 보수의 소득이 예전에는 3,400만 원, 지금 개편안에 따르면 2천만 원까지는 상관이 없고 2천만 원에서 초과됐을 경우에는 초과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한 7.02% 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양자 자격 제외 요건이 있죠, 여기에. 이 피부양자 자격 제외 요건은 크게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나눕니다. 소득 기준은 현재 바뀐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합산 소득이 이제 2천만 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이자 배당 소득 분배금이 들어갑니다. 이 이자 배당 분배금은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금융소득은 부과 기준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합산됩니다. 만약에 내가 직전 연도에 연간 금융소득이 999만 원이다. 1,00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합산되지 않고 0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01만 원만 됐다 해도 1,001만 원 전체가 다 합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 있으신 분들은 사업소득.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으셔도 우리 프리랜서라든가 골프장 캐디라든가 뭐 택배기사라든가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았으니까 연소득이 5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500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이라든가 기타 소득, 특히 연금소득이죠. 우리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그 금액이 다 합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라든가 개인형 IRP라든가 퇴직연금 재원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5.5%를 띄어받는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 전액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감사원 조사 결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향후에는 이 개인연금도 아마 합산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 기준이 있어요. 연간 소득은 2천만 원이 넘지 않았지만 이제 또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죠. 특히 아파트. 그래서 우리 재산세 받으실 때 재산세 과표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주택 같은 경우는 통상 한 60%,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한 60에서 70% 정도 잡히는데 그걸 재산세 과표라고 해요.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5억 4천에서 9억 정도 되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 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 소득이 2천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이내로 초과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이게 넘어가게 되면 역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되고요. 내가 연간 소득도 없고 또 금액도 작지만 그 갖고 있는 부동산만 달랑 있어도 과표가 9억 원 초과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시가가 한 15억에서 뭐 20억 정도 넘어가는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완전 피부양자 자격이 다 박탈된다. 소득과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기준으로 피부양자의 그 자격 요건을 갖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죠?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좀비속, 그리고 65세 이상 30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 장애인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재산세 과표 기준이 1억 8천 이하로 더 엄격해졌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은퇴하신 분들 그 갖고 있는 부동산 가지고 주택임대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죠. 주택임대사업에서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내셨든 내지 않으셨든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서 지역건강보험료에 편입된다. 이 내용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어떻게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그 금융소득과 관련된 이자, 배당, 분배금을 받을 때 세금과의 관계, 건강보험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강의 시간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거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공유하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이러한 재테크 관련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